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을 지켜보며 속으로 평정심을 외쳤지만 코스피 12%, 코스닥 14%의 낙폭을 보고 있자니 한숨만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보시듯이 대외 변수, 그러니까 중동 리스크, 미국 사모 시장 불안감 등등등이 지수에 부담이 됐고요. 여기에 수급적으로 보자면 반대 매매 우려도 나오면서 시장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단 13개 종목만이, 코스닥에서는 25개 종목만이 오르면서 그렇게 어제는 사실상 업종 이야기를 하기가 좀 힘든 시장이었죠. 그래도 오늘은요, 반전이 기대가 가능합니다. 중동 갈등이 생각보다 일찍 진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야간 선물이 8%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터치합니다. 비트코인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 만큼 낙폭과대 업종 오늘장 반등 여부 함께 주시보시죠. 가장 궁금해하실 건 반전 신호들에 대한 내용일 텐데 원래 주인공은 좀 나중에 등장하는 법이죠. 오늘 극적인 반전에 대한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어제 상황부터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이야기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른 의미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번 주입니다. 역대 최대 낙폭이라는 타이틀 어제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래일 등락률 함께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코스닥 이거래일 등락률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4일 만에 낙폭을 보더라도 증시 역사상 12%대 낙폭은 단 2번밖에 없었는데 그게 바로 어제였고 나머지 한 번은 9일 테러 때였습니다. 중동 리스크라는 대외 변수는 이제 다 아실 테니 하락 요인 중에 수급 요인을 좀 체크를 해볼까 하는데요. 반대 매매 키워드 어제 장중 노이즈로 계속 작용을 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잔고, 소위 빌려서 투자, 그러니까 비투를 나타내는 이 신용거래 융자잔고가 32조 원대로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죠. 여기에 일부 증권사에서는요. 신용거래 융자 신규 거래를 중단합니다. 반대 매매 우려가 커져서 관리에 들어간 건데 화요일 낙폭까지 좀 고려하면 어제 장중에도 물량이 나올 수 있겠다는 우려감이 장중 내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투매 장세가 어제는 좀 연출이 됐던 건데요. 이틀 연속의 투매를 보면 좀 쓰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시장이라는 특성 자체를 좀 이해해 볼까 하는데요. 연도별로 MDD,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하락률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듯이 2020년 이후 꾸준히 매년마다 고점을 찍고 조정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1980년대 이후까지 넓혀서 평균적으로 보자면 매년마다 평균적으로 21% 조정은 있었습니다. 그제 그리고 어제 하락이 더욱 크게 와닿는 이유는 사실 단기간의 낙폭이 너무 컸다. 바로 이 부분이겠죠. 코스피는요. 단 3거래일 만에 고점 대비 19.8% 빠졌습니다. 이 롤러코스터 사실 강세장의 숙명임은 분명합니다. KB증권의 분석 함께 확인해 보시면요. 강세장 속에서의 조정장의 특징을 함께 확인해 보면 첫 번째로 더욱더 빈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하게 올랐을수록 낙폭은 더욱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초강세 1월과 2월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역시나 단기간의 하락은 조금 뼈아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반등의 여지가 있죠. 어제 양시장, 사이드카에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중 8%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도 연달아서 발동이 됩니다. 역대 양시장 동시 서킷 브레이커 발동은요. 어제를 포함해서 총 4번이 있었습니다. 그전 3번의 흐름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요. 보시듯이 대체로 20거래일 내로 회복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동시 발동뿐만 아니라 조건을 조금 더 확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장의 서킷 브레이커 발동 시기까지 고려하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5거래일 안에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상승 확률 함께 확인해 보시면 하루 뒤에는 무려 코스피는 55%의 상승 확률, 코스닥은 38%의 상승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사실. 한국 시장은요, 다시 저렴해졌다는 겁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은요,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코스피 올해 영업이익 전망은 636조 원대로 2월 대비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편 선행 PER은요, 8배 수준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대신증권 이 8배 수준을 두고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강한 지지력이 나타났던 구간이라고 덧붙이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외국인들도 이를 염두에 뒀던 걸까요? 그렇게 팔더니 어제는 의미 있는 수급 반전 신호도 포착이 됩니다. 외국인 양시장 현물을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현물 매수세는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선물 매수세가 좀 눈에 띄죠. 보시듯이
2조 2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장마감 직전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선물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는데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됐다고 보고 선물을 매수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반등의 조짐이 어느 정도 포착이 됐던 시장 속에서 기름을 부은 건 이란 관련 헤드라인입니다. 간밤 나온 헤드라인인데요. 협상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요, 이란 정보부가 제3국을 통해서 미국 CIA에 간접 저촉을 시도를 했고 분쟁 종식 조건과 관련해서 논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란은 부인합니다. 다만 시장은요, 이란이 오히려 이를 인정하는 게 이상한 상황이라는 점, 실제로 그리고 트럼프도 이와 관련해서 too late, 너무 늦었다고 반응을 했는데 이건 접촉 자체는 인정한 셈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시장은 이 협상설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말도 중동 기장 완화 가능성에 힘을 더합니다.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인터뷰 발언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요. 이란 공격 능력이 실질적으로 약화했다고 하고요. 또 원유 시장 관련해서는 원유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는 연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협상설에 더해서 베센트의 발언, 유가 안정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한때 WTI는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약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이외에도 국방장관의 발언,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의 지상군 투입 계획은 없다는 발언이 갈등이 생각보다 길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감으로 간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어집니다.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로벌 지표들, 마찬가지로 이런 뉴스들 복합적으로 소화하면서 극적인 반전 가능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일 코스피의 12% 낙폭에도 불구하고요. EWI ETF는요. 1.5% 상승으로 거래를 마칩니다. 그리고 야간 선물 계속 강조를 해드렸듯 8%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야간 선물의 상한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원달러 환율도 보시듯이 전일 정규장 대비해서는 13원이나 하락한 1,462원대로 마감을 합니다. 물론 정규장까지 봐봐야 알겠지만 출발은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간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조정의 폭이 깊었던 업종들의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반도체주. 미국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주의 강세는 포착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요, 오픈 AI 투자 이번 300억 달러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엔비디아 CEO 젠스낭 CEO의 발언까지 소화하면서 1.6%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반도체주는요, 한 가지 더 브로드컴의 실적을 소화하게 됩니다. 이번 회계연도 1분기 실적, 매출과 EPS 모두 예상을 웃돌았고요. 그중에서도 AI 관련 매출은요, 84억 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전년 대비 106%나 급증을 하게 됩니다. 다음 분기 실적 전망 역시 예상을 웃돈 상황입니다만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할 수주 잔고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맥락에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큰 반응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글로벌 지표들 소화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반전이 나올지 함께 기대해 보고요.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구간을 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게 시장을 향한 질문들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바로 황유연 팀장과 함께 깊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통해서 여러 가지 반전 신호들을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바로 오늘장 영향 깊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유연 신한투자증권 PB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저희가 딱 지난주에는 아직 상단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상단을 열어두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불과 몇 거래일 지나지 않아서 어제는 하단이 걱정이 됐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보시듯이 간밤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로벌 지표들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이 8%나 올랐는데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한 걸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도 야간 선물 상한가는 처음 보는 것 같고요. 어제 최근에 급등 많이 했었죠.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오르는 부분들 봤을 때는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지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뒀던 게 이 정도로 급등 지수가 거의 개별주처럼 상승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급등장에는 이번 주에 있었던 파괴적인 조정이라는 표현을 하긴 합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트리거가 전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되어서 일단은 특히나 최근에 주식을 특히나 작년이나 올해 처음 시작한 분들은 전쟁에 대한 주식시장에서 경험이 사실 많이 없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식시장의 ETF라던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형주 위주로 들어왔던 분들은 이번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좀 막연하게 있으셨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매도가 저는 꽤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번 주에 3월 2일은 대체 공휴일로 쉬었고 그 부분에 대한 수요일 날 하락은 조금은 이해가 되기는 했었어요. 뭐 하루 쉬었고 조금 이틀치를 한 번에 영향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사실 어제의 하락은 그 전날 뭐 사실 실제로 폭격을 받은 이스라엘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다른 나라 대비 우리나라가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조금은 어제의 매도는 약간 좀 패닉셀의 느낌이 많이 강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종목 단으로 좀 내려가 보면 사실 어제 같은 지적적인 리스크 상황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누가 봐도 뚜렷했었죠. 근데 어제 보면 그 종목들까지도 같이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는 어제는 이유 불문 없이 일단은 다 매도하고 보자라는 식의 심리가 굉장히 좀 많이 작용을 했던 어제 하루 증시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EWI 그 우리나라 관련 지표들이 다 상승을 했고 야간 선물도 상승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그래서 사실 예상하에서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어려워요. 예. 어제 우리 낮에 주식시장만 바라봤을 때는 전쟁 장기화돼서 다시 인플레이션 오고 스태그플레이션 올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들 하셨겠지만 또 간밤에 나온 뉴스들 보면 또 완전 또 다른 결의 뉴스들이 또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많이 겪어봤던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 선택을 미리 매도를 하셔서 대기하고 계셨던가 아니면 이거 어차피 우리가 맞출 수 없는 노릇이니 그냥 가지고 있겠다. 전쟁 리스크는 언제든지 항상 회복했다라는 그 과거의 개인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셨을 거라 그냥 떨어지더라도 조금 가슴이 아프지만 아마 지켜보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제 신용을 좀 과하게 쓰셨던 분들이라던가 최근에 이제 주식을 올해 작년이랑 올해 급등했던 시장만 봤던 분들이라고 하면 전쟁 무서워 매도하자 이런 심리가 어제는 더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어제 시장을 지켜보는데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네. 상황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참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장의 좀 큰 질문은 6천선을 회복할 수 있을지일 것 같아요. 연도별로 코스피 고점 대비 하락률을 좀 보면 항상 매년 조정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35% 빠진 2020년도 있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랑 비교하면 14% 네. 빠졌다는 점. 다만 앵커 브리핑에서도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번 하락이 조금 더 뼈아프게 다가오는 건 지금 3거래일 만에 19%가 네. 빠졌다는 점이거든요. 6천선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6천선에 대한 부분은 사실 대형주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 부분들은 조금은 저는 일주일 정도 전 뒤에 말씀을 드리는 게 낫다라고 봐요. 네, 아직은 관망인 건가요? 아직은 6,00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 지수에 대한 보다 뭐 지수 투자하시는 분들은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이번 하락에 조금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빠졌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부터는 수급이 조금 확산이 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중순부터 소부장들이 올라갔던 부분 사실 이번 하락이 가장 억울한 건 소부장들이라고 봅니다. 반도체들이랑. 왜냐하면 사실 호르무즈 해협 통해서 반도체가 나가는 건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대부분 항공으로 나가고 뭐 물류비 상승이라던가 뭐 추후에 매크로적인 이벤트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번 주에 AI와 관련한 뉴스를 봤나? 전쟁이 나니까 싹 다 잊혀진 느낌이잖아요. 근데 전쟁이 갑자기 휴전하고 협상에 들어가면 또 다시 AI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러면 결국은 또 반도체 섹터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얼마큼 많이 회복해 주느냐에 따라서 6,000포인트는 당연히 갈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오늘은 좀 급반등이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뒤에 선물 이야기하면서 말씀 좀 드리겠지만 일정 부분 반등 이후에 다시 반도체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더 판단을 지켜보면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정말 종목이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번 주에 하락이 크게 나왔고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새로운 수급들은 이제 시장이 좀 색깔이 좀 바뀔 거라고 봐요. 이런 급락 이후에는 기존의 주도주가 이어갈 수도 있지만 새로운 주도주가 또 부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시장의 색깔이 바뀌어서 어떤 섹터가 주도주를 가느냐
대형주 위주의 플레이가 나오느냐, 중소형주에서 종목장이 화력이 펼쳐질 거냐, 종목단이 움직일 거냐, 그런 부분들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판단을 지금 하기엔 좀 이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전쟁이 장기화될 여지는 충분히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판단하기는 좀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이다. 다만 반등 이후의 장을 좀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고 잘 고민을 해보는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약간 힌트를 주셨는데 선물 질문 그냥 바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제 장 마감 직전에 수급 현황을 보니까 세시를 기점으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더라고요. 한 2조 2천억 원 가량 정도 매수를 했는데 선물을 매수했던 건 단기적으로 지수 방향성을 봤을 때 상승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앞서 지수가 가려면 대형주가 가야 된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한 거면 결국 대형주 베팅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6,000포인트에 대한 불확실성을 말씀드렸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할 확률이 저는 높은 날이라고 일단은 봅니다. 어제 야간 선물도 상한가를 갔고요. 어제 EWI가 뭐 장중에 6% 갔다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EWI는 후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 EWI는 한 10%는 하락을 해야 정상인 날이었는데 그래도 종가가 윗꼬리 달리긴 했습니다. 한 1% 후반대 상승했다는 거는 10% 이상 상승한 거나 마찬가지인 흐름이에요. 파생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들 누적 지난번 12월 동시만기 이후에 누적 선물 매도는 2만 계약 후반까지 왔었습니다. 제가 레인지를 보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3만 계약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3만 계약 정도까지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큰 악재가 없지 않는 이상은 선물에선 매수로 전환될 확률이 높고, 플러스 3만 계약 정도까지 누적으로 가면 조금 이제 쉬어가는 그런 국면을 이제 매도로 좀 전환되는 국면들이 좀 강한 게 제가 그동안 쭉 관찰해 왔던 흐름입니다. 어제 장 초반에 한 2만 계약 후반, 2만 8천, 2만 9천 계약 정도 갔던 게 어제 장 마감 다 와서는 이제 한 2만 계약 정도, 2조 정도 순매수를 했고 12,000 계약을 순매수로 돌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근데 다만 왜 시점이 지금이냐 유의미한 거는 다음 주가 선물옵션 동시만기입니다. 네, 변수가 있었군요. 변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기일 직전에 일주일 이제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면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데 3만 계약까지 거의 밀었다가 이제 올라온다는 거는 이제 팔만큼 팔았다.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지가 되어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어제 또 특이한 점은 풋옵션 매도도 굉장히 많았어요. 개인들의 풋 매수가 있었고,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파생시장 쪽에서는 하방 쪽으로 베팅을 했지만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와 풋 매도거든요. 이게 이제 잘 찾아보시면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지만 시장에서 많이 안 나오기는 하는데 극단적인 V자 반등을 보는 포지션입니다. 일단 오늘 단발짜리일 수는 있어요. 오늘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물 매수의 풋 매도 포지션은 일단 V자 반등을 노리는 좀 강한 네이키드 포지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은 뭐 가타부타 좀 말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굉장히 좀 강하게 시작할 확률이 높고 당연히 시총 상위주들 종목 위주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어제 제 주변에 주식을 좀 오래 경험 많이 하신 분들은 어제 많이 한 그 포트폴리오 정리가 뭐였냐면 개별주들 그동안 사실 개별주도 좋았고 대형주도 좋았기 때문에 포지션들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뭐 어제 사실 뭐 삼성전자 중소형주 할 것 없이 다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어차피 반등 줄 때는 대형주 위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면 어제 중소형주들을 조금 일부 정리를 해서 지수나 아니면 대형주로 포트를 조금 압축하는 그런 작업들을 사실 많이 하셨습니다. 제 주변에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래야 이제 지수 올라올 때 좀 같이 올라오거나. 왜냐하면 오늘처럼 지수 반등할 때 중소형주는 수급의 영향을 좀 못 받아서 생각보다 지수 대비 많이 안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포트폴리오 진행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이어나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오늘도 보실 확률이 봐야 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온 이후에 이제 다음 주 만기일 이후에 이제 과연 종목정이 오느냐, 기존 반도체 섹터가 다시 가느냐, 대형주 위주 플레이가 되느냐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봐도 저는 전혀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실시간 댓글 보니까 딱 한 가지 눈에 띄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데드캡 바운스가 네네.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V자 반등이라는 건 사실 그만큼 낙폭이 깊었기 때문에 나오는 그렇죠. 반등 같기도 하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오늘장 반등을 한다면
데드캣 바운스에 그칠 가능성 네. 아니면 정말 추세적으로 회복일 가능성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실까요? 그거는 사실 굉장히 후행적 일로 해석이 될 건데요. 저는 데드캣 바운스 조금 말씀드리긴 사실 곤란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기에는 펀더멘탈이 좀 탄탄한 측면이고요. 아직까지는 반도체의 수요가 과연 없어졌느냐라는 그런 국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운스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가 전 더 중요하다고 봐요. 바운딩은 분명히 나올 건데 거기서 내가 종목을 잘 리밸런싱해서 더 간다면 그 데드캣 바운스 이용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잘 정리하셔 가신다면 사실 그게 그 단어 자체가 사실 무의미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특히나 어제 보면 코스닥 종목들의 특징은 거래량이 많이 안 실리면서 하락했지만 대형주들은 사실 좀 많이 실리면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데드캣 바운스를 주고 다시 부러져서 다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느냐 또는 바운스 준 이후에 횡보 국면으로 갈 거냐 그거는 분명히 이제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분명히 갈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조금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단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은 사실 조금은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추세는 좀 지켜봐야 네.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지수 차원으로 한 번만 더 네. 질문을 드리면 하나만 더 질문을 네. 드리면 6천선을 향해서 뭐 다음 주 이후에 봐야 되겠지만 상승 추세를 유지해 준다면 워낙 지난주에 상승 기울기가 너무 가팔랐다 네. 보니까 이후에는 좀 완만하게 갈지 아니면 비슷하게 또 급등 급락을 반복할지 이 네네. 기울기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분명히 이제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 급락을 보고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셨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서 예금만 하시던 분이 삼성전자, 현대차를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또 계속 오를 것만 같았던 대형주를 샀는데 이번 주 같은 하락을 봤다라고 하면 이제 투자자들은 분명히 각자마다 생각이 다 바뀌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하락을 기회라고 삼아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역시 주식은 위험한 거야. 안전하게 해야 될 것 같아. 천천히 분할 매수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로 이제 생각이 다변화됐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다 같이 뭔가 계속 올라가자 계속 사자 느낌이었다면 이번 주에 삼성전자 거래량을 보시면 역대 최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 뭐 고점에서 장대 음봉에 거래량 실린 장대 음봉이 나오면 사실 주식 격언 중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의미의 하락이 사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사례에서도 많이 봤던 패턴들인데 이제 이걸 다시 극복하고 올라가려면 지금보다 더 센 수급이라던가 더 센 그 뭔가 펀더멘탈적인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펀더멘탈은 사실 변한 건 없죠. 근데 투자자들의 심리가 바뀌었습니다. 거래량으로 봤을 땐 투자자들의 심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 6천선에 대한 부분 사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바운딩은 있겠지만 과거 올해 1월달, 2월달처럼 보여줬던 급등까지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장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기일까지는 아마 위아래 변동이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터널을 좀 빠져나오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형주도 어차피 종목 선택이 중요한 거니까요. 대형주 안에서도 어떤 종목이 더 갈 건지 아니면 중소형주 안에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신고가를 갈 건지 그런 부분들을 봐야 할 건데 아마 이번 주 지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증시 주변 환경 그러니까 수급적인 환경 조금만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여쭤보면 지금 투자자 예탁금 130조 원에 육박한 상황 역대 최대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건 대기 매수세 자금으로 좀 봐야 되는 건지 시장에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가 가동될 여지도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요 사례는 우리가 가깝게 사례가 있었죠. 코로나 직후에 그때도 주가가 많이 3,200선, 300선 언저리 갔었을 때 대기 자금이 100조 원대 됐었습니다. 그때도 사실 떨어지면 걱정 없다. 이 자금들이 사줄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았지만 주가가 빠르게 식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물밀듯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탁금, 높은 예탁금이 이제 대기 매수세를 뜻하는 건 아니다. 언제든지 이거는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최근에 들어온 예탁 자금들은 뭐 이제 안전자산에서 좀 넘어온 자금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는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과거의 예탁금 증가 때와 지금은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최근에 들어오는 매수 수급, 예탁금이라기보다 수급들의 좀 다른 특징이 뭐냐면 이제 퇴직연금이나 이제 IRP나 전통적으로 안전하게 운용을 했던 그 수급들이 이제 ETF로 많이 넘어왔다라는 부분들은 확실히 과거와는 좀 다른 부분들입니다. 어차피 퇴직연금에서 ETF를 사서 최근에 뭐 반도체 ETF를 사서 좀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쉽게 사실 매도하지 않고 추가 매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뭔가 수급에 있어서는 조금은 바뀌었다. 다만 그 예탁금이 저가 매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예탁금을 믿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높은 거는 매우 의미 있습니다. 당연히 의미는 있는데 너무 우리가 이 자금에 있어서 이 자금이 사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은 성급한 판단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네. 계속 시장을 지켜보니까 이 네. 반대 매매라는 키워드가 네. 계속 시장에서 부각이 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지금 신용잔고가 한 32조 원을 훌쩍 넘는 상황이다 보니 네. 이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 계속 시장에서는 네.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장을 흔들 만큼의 물량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뉴스에서 보면 이제 신용잔고 금액 최대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헤드라인만 보면 그렇죠. 위기 상황 같아요. 위기 상황 같죠. 근데 절대 금액은 당연히 높아졌습니다. 당연히 높아졌는데 사실 지수 상승분에 비하면 과연 높아진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한 50% 정도 높아졌거든요. 사실 한 20조 원, 초 20조 원에서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30, 한 2조 원 정도 되니까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예탁금이 조금 그래도 저는 높은 게 요런쯤에서는 저는 의미 있다라고 보는 게 예탁금이 결국은 신용잔고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자금들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용잔고 대비 예탁금 비율은 과거 대비 더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어제도 사실은 이틀 동안 그렇게 세게 나오면 레버리지를 좀 과하게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140% 이하로 담보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과하게 썼다면. 근데 여전히 지금 보면 200% 전후가 굉장히 더 많은 상황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통계적으로 35%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대비 예탁금 비율이 35%에서 어제 같은 급락이 나왔다면 아마 어제 미국이 급등을 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급락이 나왔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시초가에 반대 매매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과거에 32%, 33% 정도 수준이 우리나라 계속 꾸준히 해왔던 비율이었는데 지금 보면 25%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요즘에 어제 아마 MTS나 증권사들에서 문자나 SMS에서 연락이 많이 갔었을 겁니다. 증권 담보 대출을 뭐 이제 중단한다, 신용 융자가 더 이상 뭐 한도가 다 찼다 이런 아마 이제 언지를 좀 받으셨을 건데 증권사들이 최근에 이제 이런 신용을 함부로 좀 많이 열어놨다가 이런 급락장에서 반대매매가 너무 많이 나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이쪽에서 타이트하게 굉장히 신용 관리를 잘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신용 잔고 비율은 좀 더 비율로 봤을 때는 좀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반대 매매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다만 이제 과하게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시장의 전체적인 하락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도의 비율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워낙 시장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네. 겪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현금을 보유한 얼만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다 달라야 될 것 같은데 네. 짧게만 현금 보유량에 따른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현금이 100% 아예 없으신 분들은 오늘 상승 시에 내가 생각했던 저항선이라던가 또는 뭐 총 잔고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오면 일정 부분 현금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금 100%인 부분들은 오늘 장중에 따라잡기가 굉장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갭상승으로 시작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기회는 또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키워드는 사실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자이고요. 너무 오늘 급등한다고 다시 시장의 상황이 다시 180도 바뀌어서 다시 6,000포인트 이상으로 가자 또 그런 정신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뭔가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템포 죽여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그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업과 산업의 성장,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 한국경제TV는 한국 증시의 다음 도약을 응원합니다.